감사회를 맡은 한국표준협회 정민국 선임연구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내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일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의 발제자이신 서울대학교 이우재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경기대학교 서자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김용식 병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김덕경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희대학교 고재윤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정선희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롯데호텔 서정곤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공유경제협회 조산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컴퍼니 강순남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참관을 위해 자리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학회장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서비스경영학회 김희탁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전진수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래혁신 그 심포지움에서 지난 한 10여 년 그리고 앞으로 10여 년 동안의 큰 그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 대한 것을 한번 그 살펴보는 것으로 제가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큰 화두는 사회적인 성과가 점차 중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UN 기구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강조한 이후에 과거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생태계의 그 훼손을 바탕으로 발전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그 보던 패러다임이 이제는 경제 발전과 환경이라는 것을 서로 그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사회적 성과를 그 중시하게 된 그 이유는 크게 가치 제고하는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과 경쟁력 원천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 제고의 그 대상은 기존에는 주주라든가 임직원 같은 기업의 내부자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경쟁사를 포함한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차 세대, 미래 세대 및 자연 환경에게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력 원천의 범위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중심에서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 중시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 가능 경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측면. 첫째, 경제적인 수익성. 그리고 둘째, 사회적인 책임성. 그리고 세 번째인 환경적인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런 그 지속 가능 경영이 기업 내부의 혁신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그 서비스 관점에서도 프로핏 중심의 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회적 성과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근에 CSR이나 CSB 활동과도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성과가 중요한 것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오너가 될 수 있고 접점의 직원이 될 수 있고 또 회사의 어떤 정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사회적 책임을 솔선해서 보이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이 평판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우리 LG의 구본모 회장님 타기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소록도라는 섬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한센병 가시신 분들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간호사 두 분이 40년 이상을 자원봉사로 다들 무서워하면서 피하는데, 우리가 혹시 부르는 나병 환자들을 가서 직접 케어하고, 게다가 여러 가지 비자적인 측면에서 매년 오스트리아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을 봉사하다가 고국에 돌아갔는데, 사실 한 분은 암에 걸리고 한 분은 치매에 걸려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LG에서 평생 여기에 대한 생활비를 보존하겠다라는 것을 남 모르게 했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한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고성에서도 산불이 난 적이 있었죠. 이 고성 산불 진화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날 때 땅끝 마을 해남에서 해남 소방서 대원들이 6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와서 불 끄는 모습을 보고는 춘천의 닭갈비집 주인이 손편지와 함께 닭갈비를 보낸 적이 있죠. 이 소방서 의원들이 이 닭갈비를 너무나 맛있게 먹었지만 누가 보낸지는 몰랐는데도 우리 최근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버 세대들이 수색대가 또 택배 보낸 번호를 클로즈업해서 발견해가지고는 이 춘천의 닭갈비집을 찾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착한 기업은 주문 폭주로 괴롭혀야 되지 않냐, 응징하자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도, 이런 사회적 성과라는 것이 단순히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공중관계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큰 추세는 서비스 중심 사고라는 것이죠. 이 서비스 경제가 점차 성장하고 있고, 이런 성장은 서비스 산업의 규모 측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또는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가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이런 고용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서비스의 사회적인 역할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점차 다양화되면서 2000년도와 2017년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봤더니 우리 서비스와 판매 쪽에 관련된 직업 수가 93개에서 123개로 늘고, 이런 것은 전체 직업의 숫자가 1,400개에서 1,200개로 줄고 있는 데 비해서 오히려 늘고 있다는 추세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서비스 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종래 제품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거래 단위는 제품을 주고받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이 서비스의 전달 및 관계로 바뀌고 있고, 이 가치라는 것도 기업이 만들어서 창출해서 고객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이런 교환에서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사고에서 이제는 모든 가치는 고객과의 만남 속에서
그 고객이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value in use, 고객이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제조업 중심의 그 경제뿐만 아니라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그 테드 레빗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호텔, 관광 이런 그 서비스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 업종이 무의미하다는 것보다도 서비스를 취급하는 데만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사실 이런 그 서비스 요소는 모든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으냐 낮으냐의 정도의 문제지 그 종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네 번째 나오는 그 추세가 소위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 밴드라는 것을 심박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판매하지만 실제로 고객은 그 자체를 구매하기보다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그 디바이스를 구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플러스 이 그 서비스의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토탈 패키지를 고객은 구매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서비타이제이션을 그 선도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 정통적으로 볼 때 가장 그 제조틱하던 우리 IB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팔던 회사가 이제는 IT 솔루션의 가장 그 큰 업무를 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된 것이나, 또는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면서 사이언스로서의 그 서비스를 강조한 점 등이 IBM이 전통적인 컴퓨터 팔던 회사에서 이제는 IT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변신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가 비록 전기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가전 제품 같은 것은 다 처분하고 이제는 가장 그 서비스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그 인터넷을 활용한 프레딕스 같은 것이 최근에는 가장 큰 그 B2B 서비스의 수익 창출원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을 위한 서비스 for human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에서 기술, AI, 빅데이터 최근에 많이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웰빙이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사람들을 위해서 높여주는 이런 서비스가 궁극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트랜스포머티브 서비스,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의미의 그 변혁적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그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그 추세들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 표준협회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이 서비스 품질 지수 및 품질 경영을 강조해 왔는데, 이 20년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20년을 볼 때, 자, 이런 것들은 서비스 기업에만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야 될 것이고, 이 제품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변형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오늘 그 발제를 맡고 또 토론해 주신 의료, 관광, 공유경제에서도 마찬가지 시각이 스며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좀 더 앞서서 진행할 때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기 계신 여러 그
관계자분들이 우리 삶의 질에 기여하는 큰 봉헌자로 자리매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두서없지만은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분과 좌장을 맡은 서자원입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언 순서는 서울성모병원 김용식 병원장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의 김덕경 교수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강희정 이사님 순서로 진행을 하시겠고요. 기조 발언이 끝나신 다음에는 간단하게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병원장님 지금 네. 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병원의 입장에서 보는 서비스 미래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서비스를 이해하려면 저희 병원 사정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의 소개, 그리고 현재 의료 서비스 현황, 병원 서비스의 문제점, 그리고 병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면적은 13,000평 정도 되고 병상수는 1,360개, 의료 인력은 약 4,300명입니다. 특히 혈액암 분야 안센터 흉곽수술이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역사를 간단히 보시면 저희 성모병원이 이렇게 종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트러스트나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데 저희 병원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의료 역사를 선도해온 병원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각막 이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69년에 당시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국내 최초로 신장 이식을 저희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당시에 백혈병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였는데 최초로 동종 골수 이식에 성공함으로써 백혈병으로 이제 완치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골수 이식 센터를 만들었고요. 이어서 2004년에는 아마 이식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소장 이식을 저희가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아마 저희가 백혈병 골수 이식에 대해서는 가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미 7,000회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스마트를 너무 좋아해서 2018년에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병원을 또 만들었고요. 심내혈관을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의료 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은 CMC 산하의 8개 병원의 리딩 하스피탈입니다. 이 전체 8개 병원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전공의 약 10% 이상을 교육시키는 그런 리딩 하스피탈입니다. 그러면 2019년 저희 성모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보면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이라든가 A합이라든가 또는 JCI의 3차 인증을 마쳤고요. 지금 7월부터 저희가 4차로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서비스 수준을 갖췄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내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로 볼 때 저희 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맨날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잘 평가하는 게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6년부터 3년간 저희가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NCSI에서도 2위, 그리고 나머지 예비평가 심평원 1위고 기타 아주 좋은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의료 수준은 사실은 2017년도 심평원에서 한 제1차 환자 경험 평가에서도 저희 병원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급병원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1등이고요. 빅5 중에서는. 그리고 전체로 할 때 이제 4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저희 병원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고객 행복센터 그리고 팀장도 와 계시는데 이분이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상은 못할 거예요. 이거는 의료의 서비스는 이런 보통 서비스랑 정말 차원을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요. 매일 아침에 의사들 모아놓고 들들 볶고요. 그다음 병동 협의체 만들어서 또 상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모아놓고 아침 7시 30분에 강의하고 4시 30분에 또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뭐 환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또 동영상 만들고, 이게 굉장히 또 이걸 또 홍보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직할병원은 따로 고객 행복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합니다. 8개 병원. 근데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저희가 꼴찌 아니면 뭐 몇 등이에요. 그러면 평가에서는 우리가 다 1등 수준인데 왜 꼴찌야? 이게 병상 수가 낮을수록 환자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밤새고 열심히 해도 이거는 도저히 짜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년 저희가 이 행복에 대한 거 또는 만족 서비스를 하는데요.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의료진이 번아웃이라는데 이건 환자가 많고 수술이 많고 그런 짜증나거든요. 이게 전부 환자한테 전부 다 전가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평가에서는 종합병원 평가에서는 1등을 하지만 그 밖에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하고 비교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제적으로 일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가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걸 많이 해도 고객들의 요구가 급증합니다. 더 높고 더 많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의 번아웃이 그대로 환자한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피곤한 게 환자한테 나쁘게 이제 적용됩니다. 그런 개선 방안을 보면 뭐 이게 다 맞는 일일 겁니다. 공감하는 서비스 문화, 그 다음에 환자 안전과 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진의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라진 시간입니다. 작년만 해도 전공의가 80시간 근무를 하고 직원이 52시간 근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100시간, 130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인력이 항상 충분했는데 이제는 80시간, 52시간 지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결과를 한번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진짜 서비스 수준이 높으냐 한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평가했을 때 쫙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요즘 쫙 하니까 점선이 요즘 숫자거든요.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평가가 끝나면 다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평가가 있어서 확실히 증가하는 건 있는데 그게 피크앤밸리를 이루면서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서비스 디자인의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된다.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서비스가 130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면 그것이 고객들이 만족이 될까 하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이제는 멀리서 보는 서비스, 그냥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전부 환자가 돼봐라. 환자가 돼서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들어보고 나가보고 기다려 있지만 조금 더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진의 번아웃인데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고, 이거 맨날 근무하고 글씨 쓰고 시간은 부족하고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유두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헬스케어 벌처 어시스턴트는 AI나 로봇 같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 로봇이라든가 또 안내 로봇, 회진 로봇, 또 보이스 AMI 이런 거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로봇은 뭐 환자에 대한 안내도 하고 예약, 진료, 서비스, 결제 이런 거 다 하지만 의료진이 궁금한 것도 다 가르쳐주는 로봇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이 로봇 기능은 우리가 궁금한 거, 예를 들면 오늘 점심시간 메뉴는 뭐냐, 또 오늘 버스는 몇 시에 출발하고서부터 내가 저기 연말 정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가르쳐주고, 하나는 회진 로봇인데요. 이제는 저희가 레전트 때만 해도 사람을, 레전트를 한 13명, 20명이 막 회진하고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로봇이 나타나서 우리를 어시스트 해줘야 돼요. 굉장히 환자가 싫어할 것 같은데 환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자가 로봇이 와서 정확하게 사진도 보여주고 상태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처방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전사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지금 하고 있고 파일럿 테스트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최근 좀 더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대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래 서비스는 제가 보는 때 이건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의료기관은 이익률이 5% 이하기 때문에 의료가 한 명 쓰면 그 다음에 막바로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있고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없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환자가 되기를 인정을 하고 환자를 공감하는 문화를 이거를 국민학교애들이 아파트에서 문 열면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이제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는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병원 활동과 서비스 디자인과 그리고 요즘 그 기록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로봇까지 이제 그 등장을 시키신 그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삼성서울병원의 김덕경 교수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 발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위기대응 PI 팀장 김덕경입니다. 저는 뭐 병원 자랑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병원 중심으로 병원 서비스 개선 현황이라든지 뭐 실제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병원 서비스가 가지는 제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개선 전담하는 조직이 풀타임으로 한 32명 정도 있고 고전적인 개념의 CS팀인 그러니까 환자행복팀이 다른 뭐 위기 대응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팀이나 퀄리티 앤 페이션 세프티 팀이랑 같이 이제 묶여서 협업 형태로 QR실 산하에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수년 전부터 단순히 이제 환자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넘어서서 환자 경험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비스 개선 과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환자 경험을 조사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개선 방향을 기획 관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뭐 파일럿 형태도나 아니면 일부 부서 형태로 실행해보고 이거를 전 부서별로 확산 내지 피드백을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 조사 분석은 뭐 여기서 하는 것처럼 대회 기간 아니면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객 의견 같은 걸 다양한 경로로 청취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사실은 병원 원장단을 통해서 이제 탑다운 과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 기획을 관리할 때는 현재 상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게 실제 환자 중심을 최우선 가치를 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2017년에 저희가 외래 부분 환자 경험 개선 과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위에 보듯이 이렇게 환자분은 외래 올 때 다양한 이제 귀가까지 전이맵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6가지 주된 문제점을 발견해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서로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세부 개선 과제를 도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래 혼잡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골격은 사실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환자 라운지 확충의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옆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환자분이 그 외래 진료실 바로 앞에서 자기 순서에 누가 새치기 할까봐 계속 도끼 눈을 하고 계속 그 길 떠나지 않고 북적북적대는데 그러면 어차피 기다릴 거를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환자 대기 현황을 보여주고 그리고 환자분이
딴 공간에 뭐 라운지나 이런 데 가 있더라도 자기 순번보다 세 번째 정도 앞에는 알람, 문자 알림을 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외래 진료량의 일변동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외래 혼잡도를 줄여 나가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 모바일 어플 같은 경우에 다양한 기능을 뭐 결제까지 하고 처방전까지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데도 아직 이용률을 보면 뭐 작년 말 저희가 도입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아직 1% 내외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환자분이 입원 병실 배정 받고 뭐 완쾌돼서 이제 귀가할 때까지 다양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래서 크게 4가지의 개선 아이디어를 가졌고 실제적인 관련되는 문제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사의 회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회진 시간이 불규칙해서 환자분들이 사실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기 보행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계속 병실에 붙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회진 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원형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회진 시간을 미준수하시는 분도 많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매일같이 회진을 안 두시는 의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조사에 의하면 이번 병실의 간호사분들이 하루 평균 4번 정도는 회진 관련 문의를 받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이픽스라는 외부 서비스 디자인 업체에 컨설팅을 내서 환자분들이 과연 원하는 니드가 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회진 시간 준수나 뭐 회진 때 설명 그리고 환자 배려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교육을 했고 또 회진 전에 의사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다른 분의 의사분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입원 전담의를 충분히 확보해서 환자분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의료진이 회진할 때 예전처럼 이렇게 뭐 수십 명씩 이렇게 몰려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료진이 오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또 불쾌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입원 생활 초기에 단체 팀 단위 회진함을 사전에 안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림에 보듯이 환자분이 회진 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렇게 게시판 형태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이걸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병상 앞에 둬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의료진과 환자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의사한테 회진 알림 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자분한테도 문자 알림이 있는데 그런 쪽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표준협회에서 하고 있는 KSSQI 같은 경우에도 보건건설 부분이 다른 분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제 각 직역 단체들이 환자들이 요구하는 중요시하는 부분이랑 의사 그리고 경영진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슬라이드 4장에 걸쳐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기본적으로 의료 속성상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6천여 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일부 집단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 배타적인 업무 영역을 가져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진료 내용상 또 예외가 허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 전산화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환자 경험이 그림에 보듯이 똑같은 환자식이 제공되더라도 뭐 간이식 직후에는 되게 아주 만족해했다가 뭐 합병증이 생겨서 재입원하는 경우는 완전 불만족스러워한다든지 환자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 심평원에서 하는 그 환자 경험 평가에서 보면 5개 병원, 메이저 병원 다 공통되게 의사 서비스 부분이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부분이 확실히 이제 보면 진료 성과 중심적이고 서비스 혁신의 저항적인 직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과제가 보면 탑다운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아주 제한된 부분만 그 과제로 발굴이 되고 또 일선 부분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 자체를 인력, 공간, 설비 투자의 어떤 기회로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고 실제 개선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직 정착할 때 실패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QI 과제 형태뿐만 아니라 아예 과제 선정을 현장에서 발굴을 해서 초기부터 이렇게 전산개발팀과 저희 서비스 개선 전담팀이 붙어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제 활동비도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진료량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MRI 12대를 돌리고 있는데 새벽에도 MRI 찍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서비스 개선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진료량을 감소시키는 전략에 대해서는 또 원장단이 또 싫어하는 측면도 있고, 또 환자분이 1차, 2차 의료기관에 대여하는 쪽에 대해서 환자분 자체가 이제 또 문제를 협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서비스 개선에 어떤 업무가 추가로 생기는 데 대해서 이제 조직원들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뺄셈이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의료진의 서비스 디자인 전문 인력이 직접 영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컨설팅 형태로 집중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솔직한 그 현재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병원의 강희정 이사님께서 기조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그 원장님과 대응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직접적인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원 당시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그 사회적 의미는 그동안은 이제 그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퇴원했을 때 그 아웃컴에 대한 어떤 만족도에 대한 그 평가들이 있었다면 이 환자 경험 평가가 갖고 있는 함의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매 단계마다 받을 때 환자들이 얼마나 그 의사분들에게서 설명을 들었는지, 그 필요할 때 그 의사분을 만날 수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환자 중심성의 기본을 둔 그 평가 체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제 그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법에 의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창립이 되면서 이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 평가라는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저희가 급성기 질환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또 요양병원, 또 정신건강 분야, 환자 안전 부분까지를 평가를 진행을 해왔고요. 작년에 처음 이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2005년 전후로 이미 환자 경험 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항목 문항을 좀 다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OECD에서는 2012년도에 한국에서 의료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하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국회에서도 의료질 평가 방식을 환자의 중심성에 둔 환자 경험 평가를 더 가속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에 의형개발 연구를 했고요. 또 예비평가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저희가 4개월간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서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 전화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500병상 이상 95개 기관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주는 이제 그 방향이 좀 컸었고요. 의료계에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너무 의료 환경이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소비자나 그 환자 단체에서는 빨리 더 확대를 해달라라는 두 가지 요구가 이제 상반되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그 작년에 발표했던 그런 지표 그 항목들을 좀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5월부터 6개월간 2차 그 환자 경험 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관 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160개 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환자 경험 평가 1차에 대한 그 결과를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에서의 그 항목들, 그리고 병원 환경, 또 환자의 권리가 얼만큼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전반적 평가, 이런 항목으로 해서 24개 항목을 평가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 우선 간호사 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의사 서비스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측정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도 실제 그 환자가 존중받았는가,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낮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평균으로는 저희가 그 83.대를 나타냈는데요. 의사 서비스는 그 82.3점대이고 그 투약 및 치료 과정에서는 82.3점 정도 같은 그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권리 보장 부분은 평균 82.8점으로서 조금 다소 높은 그런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이 투약 및 치료 과정에서 또 중요한 점은 위로와 공감이 78.2점 정도로 여전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부분은 불만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가, 치료 과정의 여러 그 상황에 대해서 73.0점 정도로 그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자들은 병원에서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환자 경험 평가 결과는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이 인증을 하고 들어오면 각 병원의 여러 평가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각 병원별의 그 내용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평가를 받은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이 좀 작아서 보시기가 그런데 아까 그 간호사 서비스 영역,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 이런 부분들을 평균 개념으로 그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규모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병원의 현재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에서 그 병원 분야에서의 그 병원 비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환자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당 병원의 답변에 대한 그 퍼센트를 해당 주의 평균과 전국 평균과 비교를 해서 그 병원에 대한 한 주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 측면에서 그 혈액투석 기관 단위에서도 그 해당 기관의 어떤 그 주 평균, 전국 평균, 그리고 실제로 이 그 0점에서 10점까지 어떤 척도를 나타내면서요, 그 투석센터 직원에게 9점이나 10점을 부여하는 환자 비율을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의 그 점수의 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 따른 그 분포가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한편에서는 메디컬에서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가족의 설문 결과도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소통, 또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환자 경험 평가를 수행하고 났을 때 실제로 이 환자 평가 결과의 주관성 측면에서의 그 비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요양급여 비용의 어떤 적정성, 효율성 등을 측정할 때 의무기록, 진료기록부를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요. 환자의 응답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다라는 것에 환자의 어떤 주관성에 기인한 답변이 아니었는가라는 그 비판이 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비용에 영향을 받는 만족도 개념 혹은 환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객관적 결과를 지향한다라고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인 정보를 또 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실제로 병원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선택해 주신 전화번호를 저희가 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하고요. 이제 철저하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령상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의료계에서는 이제 평가를 바꿔보니까 실제로 그 유수의 그 대형 빅 4, 5 병원들이 오히려 평가를 아주 1, 2순위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급의 병원에서는 이제 성모병원 1위로 이렇게 받으셨고요.
의료계에서는 이 한계가 있는 평가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저희가 그 1차 경험 평가를 발표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병원을 줄 세우게 하는 거냐, 이런 또 혼란스럽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환자 경험 평가를 앞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또는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등등의 그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신평원은 앞으로 적정성 평가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질병과 시술 대상의 그 단편적인 그 항목당의 어떤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환자 중심성 평가로도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 체계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인식 전환의 계기도 제공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특히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는 의료 서비스 전 과정의 파트너로 주체가 되는 주체로 인식 전환이 이제 되는 그러한 계기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열어가는 것에 이 환자 경험 평가가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환자 경험 평가를 하고 보니 문항별 점수를 부여하는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 응답 비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구성의 그 변수들을 고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병원들 1차 했던 그 평가와는 달리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제 2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 방식의 다양성 부분은 저희는 전화조사만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뭐 우편조사, 전화조사, 또 우편 후 전화까지 혼합해서 하는 조사, 또 대화식 음성 응답까지도 하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도 그러한 다양한 조사 방식을 적용할 그런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의료 환경에 대해서 현재는 입원 환자 대상으로 그 경험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외래 그리고 혈액투석실, 저희도 호스피스 가족 경험 등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식도 대국민 공개 방식을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 형태로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좀 더 다양화할 방법들과,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 경험 평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수하게 받은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그 인센티브도 저희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중심성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보건의료 체계 자체를 환자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능력 체계 구성과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또 환자 참여 기반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환자 안전에 대한 경험 평가 등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정 원장님께서 지금 환자 경험 평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배경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